이 국민투표의 효력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다 라고 하는 해석 이론을 선생님은 제시했었어요. 이처럼 이런 해석을 제시하더라도 이 제도는 국민에게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임이 틀림없죠. 왜냐? 국민 발언권이 빠져있는 국민투표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간접민주제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이 간접민주제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보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접민주제를 그대로 두고 굳이 간접민주제 손을 안 대도 돼요. 두고 간접민주제를 통해서 하는 입법을 국민이 별도로 직접 입법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둬서 병행시키는 거죠. 간접민주제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민주제를 통제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국회가 의원들의 세비를 2배로 올리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볼 때 국민은 간단해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한 개짜리 조문으로 된 법률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이죠.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을 발안할 수 있어요. 그 발안한 것을 국민투표로 의결해버리면요, 그 즉시 그 새로운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죠. 그러면은 그 종전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국민투표 제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국민투표권을 갖게 되면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면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애원할 필요성도 없어요. 또 필요하면은 또 법률이 또 이상하게 개정됐으니까 또 그것을 다시 개정할 필요성을 매스컴에 글을 써서 여론을 또 이렇게 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인터넷에 또 토론을 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간단해요. 국민이 직접 국회 입법을 교정하면 돼요. 간접민주제를 통해서 권한을 다 잃어버렸는데 사실은 그 권한 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데도 지금 현행법상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 잃어버린 권한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죠. 간접민주제를 보면서 정치인들끼리 법을 만드는 걸 보면서 그냥 국민으로서는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라는 게 이제 정의감과 연결된 감정이니까요. 또는 짜증도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스스로 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국민이 직접 국가 권력, 특히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직접민주제라고 해요. 국가 권력 행사하는 걸 직접민주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제를 우리가 국민투표제라고 한다고요. 국민투표제의 핵심 내용은 국민 발언과 국민투표예요. 국민 발언은 국민 투표할 수 있는 입법에 관한 안건을 국민이 제안하는 걸 말하고요. 국민 투표는 그렇게 안건이 제안된 것을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발언과 국민 투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국민 발언과 국민 투표가 이제 주요 요소이니까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국민 발언권과 국민 투표권을 직접 민주제 중에서 이게 별개의 두 개의 어떤 제도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두 개의 어떤 권한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는 많은데, 그러나 이 두 권한은 국민투표제에 속한 두 개의 절차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발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권리, 그 발언된 안건을 투표에서 결정할 수 있는 투표에 관한 투표 절차에 관한 권리, 이렇게 두 가지 국민투표제도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절차 권리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를 이해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어떤 절차 권리 중 하나만 부족하더라도 국민투표제가 사실은 절름발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이 국민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투표권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국민 투표의 발언권자가 대부분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가 됐을 텐데 뭐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투표권은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언제 발언해 줄까 하고서 마냥 국민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안 해요. 영원히 안 하면은 영원히 국민투표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조문이 있다고요. 헌법 제72조예요. 어떻게 돼 있느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 국민투표 제도는 언뜻 보기에도 바로 알 수 있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으면 발의권이 보장이 없는 국민투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 발의권이 없는 거죠.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은 투표권,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위 조항에서 근거해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국민투표가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그 안건으로 내놨을까요? 선생님이 상상할 땐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국민투표 대상으로 내놨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한 번도 그 헌법 72조에 의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위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도 이 조항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도 다양해요. 이 조항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퉈지는 내용들이죠. 잠깐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국민이 국민투표를 결정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이 뭐냐? 그것이 법률이 되냐?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 투표한 걸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국회가 그것에 따라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효과 내용이 뭐냐에 관해서 지금 다퉈지고 있어요. 그리고 뭘 국민투표 대상으로 하느냐 여기 내용에 보면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안위가 뭐냐 뭐 등등에 관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제기되고 이런 쪽으로 다퉈져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시민투표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어떤 논의도 있었다고요. 헌법재판소가 2003년도에 위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시민투표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사용될 수는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이전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위제도를 두고서 시민투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이처럼 이 제도는 아주 뭐랄까 논의가 많은 제도이고 뭐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는 제도이고요.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었는데 이 제도가 어떻든지 간에 국민을 위한 제도여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선생님은 이 국민투표의 효력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다 라고 하는 해석 이론을 선생님은 제시했었어요. 이처럼 이런 해석을 제시하더라도 이 제도는 국민에게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임이 틀림없죠. 왜냐? 국민 발언권이 빠져있는 국민투표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72조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이렇처럼 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투표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72조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때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발언제를 도입한다고 선전했어요. 그 헌법 개정안을 보고 선생님이 거의 깜짝 놀라고 경악을 했었죠. 왜냐? 그 직접민주제를 위한 국민발언제라고 이제 선전을 했었죠.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거였어요. 56조에다 규정했어요.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근데 이 법률안 발의는 누가 결정하나요? 국회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발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국민 발언은 국민이 국회 입법 절차에 참여하는 제도에 불과해요. 소위 말하는 변형된 국회 청원 제도일 뿐이에요.
청원권에 변형된 형태이고요. 조금 강화된 형태죠. 국회법에 의하면은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으면은 청원도 못 하는데, 이거는 국민이 직접 청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뭐 청원권 해가지고 그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하더라도 누가 결정하나요? 국회가 결정한다고요.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고요. 국민이 결정하나요? 아니죠. 이것은 직접민주제가 아니고요. 간접민주제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두고서 직접민주제의 국민발안제라고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런 국민발안은 직접민주제로서의 국민발안이 아니에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를 가르는 기준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면은 국가의사, 여기서는 입법이죠. 그 입법을 직접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기준이에요. 대표제가 결정하느냐, 국민이 결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직접민주제냐 간접민주제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직접민주제에서 국민발안은 반드시 국민투표가 전제가 돼야 돼. 그 안건에 관해서 직접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뭐 더 이상 대통령이 제안한 어떤 내 제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비판할 그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네요. 한 비교를 위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그즈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안했던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개헌안을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이때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안한 거는 이제 선생님이 볼 때는 좀 바람직한 거죠. 두 가지가 다 보장돼 있어요. 국민 발언권도 보장돼 있고 국민 투표권도 보장돼 있었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52조에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3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3 이상이 국민들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항에 보게 되면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국민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민 발안된 법률안은 제출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된다. 국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망 부분이에요. 전항의 경우에 국회가 위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부결 또는 수정 의결하면 18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망 때문에 국민투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는 이 사망과 같은 내용이 없었죠. 국회가 결정하고 마는 거예요. 국회가 결정하니까 간접민주제고요. 간접민주제에서의 국민발언은 청원권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안한 국민투표제도는 국민투표권 자체를 국민한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국민투표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국회가 다른 이상한 법률을 만든다 할 때 그때 국민이 직접 주권자로서 나서서 그 법률을 폐지시킬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법률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다 얘기하다 보니까 현행의 어떤 그 입법제도의 문제점 얘기하다 보니까 법률에 대한 어떤 국민투표제도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다 얘기하게 됐네요.